비행기에서 막 내렸을 때 공항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보았다. 나는 그가 나를 마중 나온 줄 알았다. 그래서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조용히 차에 올라 뒷좌석에 숨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차에 탔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은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세라믹 바닥 위로 기내용 캐리어 바퀴가 조용히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커피, 냉방, 그리고 수천 개의 여행 이야기가 뒤섞인 공항 특유의 향기가 폐를 가득 채우게 했다. 꼬박 일주일 동안 그녀는 도시를 떠나 있었다. 부산에서의 마라톤 회의, 고객 프레젠테이션, 공장 방문은 그녀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켰다. 그녀는 비행의 편안함을 위해 일부러 입었던 편안한 후드티를 살짝 정리하며 등과 목으로 퍼져나가는 통증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집,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 그리고 물론 남편 강지훈이었다. 살짝 마른 입술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은 그녀를 마중 나오기로 약속했다. 이륙 전에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여보, 오는 길 조심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였다. 지훈은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약속으로 답장했다. 민지는 작은 트롤리를 밀며 픽업 구역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밖은 서울의 하늘이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주황색에서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며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리워하던 풍경을 만들어냈다. 역시나 자동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눈은 곧바로 그들의 검은색 메탈릭 SUV를 발견했다. 차는 도착 로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금세 따뜻해졌다. 지훈은 약속을 지켰다. 민지는 활짝 웃었다. 피로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트롤리를 밀며 인도를 건넜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차 안에 지훈이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다. 아마 화장실에 갔거나 음료수를 사러 갔을 것이다. 민지는 차 옆에서 잠시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픽업 구역은 꽤 붐볐지만 지훈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장난스러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훈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면 어떨까? 그녀는 뒷좌석 문손잡이를 당겨보았다. 잠겨있지 않았. 지훈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차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는 부주의한 습관이 있었다. 민지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완벽한 기회였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기내용 캐리어를 차 바닥에 넣고 곧바로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차는 3열 좌석을 갖춘 꽤 큰 차였다. 이것은 작년에 산 가족용 차로 지훈의 꿈이었다. 민지는 재빨리 가장 뒷좌석인 3열로 올라갔다. 그곳은 조금 좁고 먼지가 쌓여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2열과 3열 좌석 사이에 틈에 몸을 웅크리고 쭈그려 앉았다. 자세는 불편했지만 그녀는 작은 웃음을 참았다. 나중에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면 지훈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했다. 민지는 1분, 2분을 기다렸다. 지난주에 그녀가 뿌렸던 익숙한 차량용 방향제 냄새가 좌석에 남은 지훈 특유의 남성적인 향과 섞여 희미하게 풍겼다. 그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멀리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고 터미널 안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3분 후 그녀는 익숙한 자동차 키의 딸깍 소리를 들었. 운전석 문이 열렸다. 민지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미소는 활짝 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들어왔. 그가 새로 뿌린 향수,
그녀가 잘 아는 오트와 타바코 향이 곧바로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민지가 막 서프라이즈 라고 외치려던 순간 조수석 문도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의 미소는 목구멍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몸짓은 굳어버렸다. 어쩌면 우연히 함께 온 지훈의 동료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차에 탄 사람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친언니 박서연이었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서연 언니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서연은 독일에서 가구 수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나? 언제 귀국했지? 왜 아무 소식도 없었지? 그리고 왜 지훈과 함께 있는 거지? 수천 개의 질문이 순식간에 민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숨은 곳에서 웅크린 채 조용히 있었다. 방금 전의 장난기는 이제 숨막히는 혼란으로 변했다. 지훈이 시동을 걸자 에어컨이 슉 소리를 내며 켜졌다. 차는 주차 구역을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민지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것은 그녀의 언니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낯설게 들렸다. 철저히 계산된 목소리였다. 민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훈이 나지막이 웃었다. 평소 민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등 뒤를 찌르는 비수처럼 들렸다. 걱정 마, 언니. 걘 너무 멍청해. 지훈이 말했다. 민지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멍청하다고. 지훈이 그녀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다니. 걘 자기 일에 너무 바쁘고 나를 너무 믿어. 지훈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이 집이랑 약간의 저축만 남겨주신 줄 알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유언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 진짜 유언장, 아버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민지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숨을 참았다.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좋아, 내 평생의 노력이 내 부주의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건 원치 않아. 모레, 기억해. 모레가 마감일이야. 변호사는 이미 처리해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그 금고에 있는 모든 자산을 인출하는 거야. 전부 다, 물론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전부 인출하고 나면 걔를 처리할 수 있어. 민지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처리한다고. 그녀를 처리한다고. 민지의 남편.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그녀의 친언니. 자신의 피부치가 단순한 불륜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공모하고 있었다. 민지 자신도 존재를 몰랐던 유산을.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제거할 계획이었다. 민지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사멸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악몽일 거야. 그녀는 아직 비행기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내가 귀국한 걸 알면 어쩌지? 서연이 다시 물었다. 절대 몰라. 내가 다 처리했어. 넌 VVIP 통로로 들어왔잖아. 아무도 못 봤어. 일주일 동안 걔가 부산에서 바쁜 동안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였어. 완벽해. 지훈이 대답했다. 차는 공항 고속도로를 가르며 계속 달렸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 흥분하던 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친언니가 주도하는 자신에 대한 살인 음모의 목격자였다. 봉항에서 분당에 있는 그들의 집까지는 보통 1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 1시간은 민지에게 평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사멸에 웅크린 채 있었다. 쥐가 나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그들은 한시중 은행의 개인 금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비된 위조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이 어떻게 민지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계획은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내려는 듯 아래 십수를 피가 날 때까지 깨물었다. 이 차에서 나가야 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차가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었다. 민지는 좌석 틈으로 살짝 엿보았다.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대로변에 있는 한 고급스러운 카페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축하 좀 해야겠어. 서현이 말했. 너무 오래 있지는 마. 지훈이 대꾸했다. 나 곧장 집에 가야 해. 마중 나갔다가 차가 너무 막혔다고 핑계댔는데. 너무 늦으면 의심할 거야. 10분이면 돼. 모레 계획에 대해 우리 생각이 같은지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서연이 말했다. 차 시동이 꺼졌다. 민지는 안전벨트가 풀리는 딸깍 소리를 들었다. 차문이 열리고 닫혔다. 그들의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기회였다. 민지는 30년처럼 느껴지는 30초를 기다렸다. 그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실히 해야 했다.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다리에 쥐가 났다. 그녀는 옆에 있는 문 손잡이를 잡고 최대한 조용히 열었. 작은 딸깍 소리가 귀에는 폭발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안전해. 그녀는 재빨리 밖으로 빠져나와 차바닥에 있던 기내용 캐리어를 꺼낸 뒤 소리 없이 문을 다시 닫았다. 심장이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그 차에서 멀어졌다.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아 어두운 상점가 뒤에 숨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카카오 택시 앱을 열었다. 위치가 잡혔다. 그녀는 자신의 집 주소로 택시를 불렀다. 지훈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다.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도망칠 수는 없었다. 만약 도망치면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밤 당장 그녀를 쫓을 것이다. 안 돼. 그 뱀 소굴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다. 5분 후 그녀가 부른 택시가 도착했다. 기사님이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제 막 귀가하시는군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었다. 민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는 내내 민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남편 지훈. 3년 전에 결혼한 남자. 항상 다정했고 항상 그녀의 경력을 지지해주던 남자. 오늘 아침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남자. 그 모든 것이 가짜였고 거짓이었다. 그리고 서현, 그녀의 언니. 민지는 서현과 결코 가깝지 않았다. 그녀의 언니는 항상 야심차고 차갑고 물질적이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민지는 서현이 이렇게까지 사악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려 그녀의 후드티를 적셨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건 분노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의 선함을 이용했다. 민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들이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지훈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잘 됐다. 민지는 기사님에게 돈을 지불했다. 감사하다고 말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 집 문을 열었다. 집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거실에 걸려있는 그들의 결혼사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꼭 안겨있는 민지의 모습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곧장 욕실로 향했다. 몸을 씻어야 했다. 얼굴에서 두려움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식은땀과 눈물을 씻어냈다. 몸에 달라붙은 공포를 씻어내려는 듯 세게 몸을 문질렀다. 샤워를 마친 후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향수를 살짝 뿌렸다. 평범해 보여야 했다. 출장에서 막 돌아와 피곤한 아내처럼 보여야 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따뜻한 차를 만들어 식탁에 앉았다. 기다렸다. 밤굿이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지훈의 차가 차고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자기, 벌써 왔어? 지훈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는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네, 여보, 나 부엌에 있어요. 지훈이 약간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꾸며낸 놀라움이 가득했다. 자기, 세상에, 정말 미안해. 아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엄청 막혔어. 그러다 갑자기 고객일까지 생겨서 막 당신 데리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벌써.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미소를. 괜찮아요, 여보. 당신 바쁜 거 알아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택시 불렀어요. 지훈이 다가와 그녀를 꼭 껴안았. 미안해, 자기야. 정말 미안해. 민지는 그 포옹에 응했다. 1시간 전에 자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남자의 포옹을 느끼자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의 셔츠에서는 커피 향과 희미하게 서연의 향수라고 알고 있는 여성 향수 냄새가 났다. 정말 보고 싶었어.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민지는 메스꺼움을 참았다. 그녀는 천천히 포옹에서 벗어났다. 지훈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거짓을 찾았고 그것을 발견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여보.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끼를 던졌. 아, 맞다. 아까 공항에서 서연 언니를 본 것 같았어요. 정말 닮았더라고요. 언니 귀국했어요? 민지는 똑똑히 보았. 지훈의 눈에 스쳐 지나간 순수한 당혹감을. 그의 동공이 커졌다. 하지만 지훈은 뛰어난 배우였다. 그는 약간 긴장된 소리가 났지만 이내 작게 웃었다. 서연 언니. 자기가 잘못 봤을 거야, 자기야. 언니는 독일에 있잖아. 피곤해서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지훈이 민지의 뺨을 쓰다듬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런가 봐요. 네, 아마 정말 피곤했나 봐요. 저 먼저 방에 올라가서 쉴게요. 그래, 쉬어. 내가 따뜻한 차 만들어줄게. 지훈이 제안했다. 아까 만들었어요. 민지가 계단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등 뒤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는 지훈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방금 던진 미끼가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의심의 시작이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이었다. 민지는 계속 걸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지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여기 있고 그들은 그녀를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침실 안에서 민지는 문을 잠갔다. 문에 기댔다. 숨이 가빠왔다. 1막은 끝났다. 이제 진짜 유언장이 무엇인지, 그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모레가 오기 전에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지는 지훈에게 등을 돌리고 침대에 누웠다. 남편의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서연과 함께 사악한 계획을 축하하느라 피곤했을 것이다. 반면에 민지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침실의 어둠 속에서 크게 뜨여 있었다. 매 순간이 피부를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기다려야 했다. 지훈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졌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자는 척했다. 약 30분 후 지훈이 잠결에 움직였. 그의 손이 민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몸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보고 싶었어. 지훈이 잠꼬대를 했다. 민지는 숨을 참았다. 한때는 항상 안정감을 주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독사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소리를 지르고 지훈을 밀쳐내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았다. 남편이 그의 거짓 속에서 자신을 껴안게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고문이었다. 그녀는 1시간을 꼬박 기다렸.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집의 정적을 들었다. 벽시계가 새벽 이시를 알리며 2번 울렸을 때 민지는 지금이 때라는 것을 알았.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민지는 허리에서 지훈의 팔을 풀어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겼다. 침대에서 나는 아주 작은 삐걱거림도 그녀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지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내디뎠. 그녀는 서서 몇 초간 귀를 기울였다. 지훈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다. 성공했다. 민지는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불을 켜지 않았. 거실의 큰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도 길을 찾기에 충분했다. 목표는 분명했다. 지훈의 서재였다. 그 방은 아래층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서재 옆에 있었다. 지금까지 지훈은 그 방을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삼았. 민지는 남편의 일과 사생활을 존중하여 그곳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녀는 서재 문을 열었다. 경첩이 조용히 삐걱거렸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다시 귀를 기울였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문을 닫았. 여기서 그녀는 책상 위만 비추는 작은 스탠드를 켰다. 방은 깔끔했다. 너무나도 깔끔했다. 책꽂이에 책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서랍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색을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안에는 평범한 사무용품, 청구서, 그리고 민지가 이해할 수 없는 몇몇 지훈의 프로젝트 서류들 뿐이었다.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언장도 없었. 민지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어디에 숨겼을까?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았. 그녀의 눈은 벽에 걸린 풍경화에 멎었다.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민지는 다가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달 후에 지훈이 이 그림을 샀던 것을 기억했다.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라고 했다. 민지는 그림을 옆으로 밀었다. 그 뒤 벽에는 회색의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다. 민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바로 이거다. 지훈이 언젠가 금고 열쇠를 잃어버렸고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오래된 서류들 뿐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거짓말. 금고는 디지털 코드를 사용했다. 민지는 숫자 패널을 응시했다. 코드. 지훈은 어떤 코드를 사용했을까? 그 남자는 그녀를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추측하기 쉬운 것. 감상적이지만 가짜인 무언가를 사용했을 것이다. 민지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시도했다. 실패. 빨간불이 깜빡였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시도했다. 실패. 지훈의 생일. 실패. 민지는 골똘히 생각했다. 지훈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니면 그들. 서연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갑자기 차가운 생각이 스쳤다. 서연의 생일. 민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월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다. 10월 16일. 그녀는 숫자 1610을 눌렀다. 딸깍. 잠금 장치가 열리는 조용한 소리가 났다. 금고가 열렸다. 민지의 숨이 멎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의 금고 비밀번호가 언니의 생일이라니. 그들의 관계가 그 정도였을까?
그녀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집중해야 했다. 그녀는 금고문을 당겼다. 안은 비어 있었다. 정말로 텅 비어 있었다. 돈다발도, 서류도, 유언장도 없었다. 바닥에는 얇은 먼지뿐이었다.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이건 함정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옮겼을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 실패했다. 모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좌절의 눈물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두운 금고 안을 더듬었다. 무언가 남겨진 것이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에 무언가 닿았다. 작고 얇게 접힌 종이 조각의 안쪽. 경첩 틈에 끼어 있었다. 아마 떨어져서 잊힌 것 같았다. 민지는 그것을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로 가져갔. 그것은 유언장이 아니었다. 영수증이었다. 도심에 있는 최고급 개인 금고 서비스인 더 센트럴 프라이빗 볼트의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은 개인 금고 대여에 대한 것이었다. 임차인 이름 박서연. 대여 날짜 4월 10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 후. 민지는 즉시 이해했다. 바로 이거였다. 이것이 그들이 차 안에서 말하던 금고였다. 이 집에 있는 작은 금고가 아니었다. 진짜 유언장과 그들이 노리는 모든 자산은 분명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모레. 포프로 그들은 그것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그 금고를 비울 것이다. 민지는 재빨리 종이를 다시 접었다. 가져가면 안 됐다.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놓아야 했다. 그들의 계획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경첩 틈 발견했던 곳에 종이를 다시 끼워 넣었다. 금고 문을 닫고 잠길 때까지 그림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완벽하게 똑바로 위치를 맞췄다. 스탠드를 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왔다. 지훈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있었다. 민지는 다시 침대로 기어 들어갔다. 남편에게 다시 등을 돌렸다.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불타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위치를 알았다. 그들이 언제 행동할지 알았다. 이제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계획을 세울 시간은 내일 하루뿐이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아버지가 신뢰했던 사람이 김 변호사님이 필요했다. 아침은 너무 빨리 왔다. 민지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에 이미 일어나 있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새벽 기도를 드렸다. 오늘 하루는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다. 피곤하지만 집에 돌아와 행복한 아내의 역할을 해야 했다. 지훈이 일어났을 때 민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김치찌개와 커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좋은 아침, 자기. 지훈이 인사했다. 그가 뒤에서 민지를 껴안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췄다. 우리 아내 정말 부지런하네. 쉬어야 할 텐데.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을 위해 요리하는 게 그리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지훈의 목에 팔을 두르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실 너무 피곤해요. 오늘 미용실에나 갈까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 좀 받으려고요. 그래도 되죠?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것이 민지가 기대했던 반응이었다. 물론 지훈은 동의할 것이다. 자기 관리에 바쁜 아내는 의심하지 않을 아내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멍청한 아내. 당연하지, 자기야. 내 신용카드 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그가 말했다. 민지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여보. 아침 식사 후 지훈은 회사로 출근했다. 민지는 남편이 분명 서연을 만나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의 차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지자마자 민지의 가면은 즉시 벗겨졌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가방과 차키를 챙겨 곧장 나갔. 하지만 미용실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길가의 작은 휴대폰 가게였다. 그녀는 저렴한 휴대폰과 새로운 선불 유심카드를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추적할 만큼 똑똑할지도 모른다. 거기서 그녀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삼청동의 한적한 낡은 찻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주문하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누를 때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 번호는 아버지의 신뢰를 받던 변호사, 김 변호사님의 번호였다. 김 변호사님은 가족과도 같았던 친절한 노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은퇴하고 지방으로 이사했다. 민지는 그때 그가 정말로 휴식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그가 서연과 지훈에 의해 강제로 은퇴당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한 노인의 쉰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누구시죠? 민지 양인가? 네. 변호사님. 저예요. 민지. 어떻게 지내세요? 민지 양. 잘 지내고 말고. 웬일인가? 이 늙은이에게 다 전화를 하고. 자네가 이 늙은이를 잊은 줄 알았는데.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슬프고 약간 의심스러웠. 지훈과 서연이 김 변호사님 앞에서 그녀를 헐뜯었음이 틀림없었다. 절대 변호사님을 잊은 적 없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아주 긴급해요. 아버지에 관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장에 관한 일이요. 민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네. 그들이 자네에게 무슨 짓을 했나? 민지의 마음이 놓였다. 김 변호사님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편이었다. 알고 계셨어요? 서연 언니와 지훈 씨에 대해서요. 어디까지인지는 몰랐네. 하지만 자네 언니, 서연, 그 애는 탐욕스럽고 자네 남편, 지훈. 미안하네만 그는 약한 사람이야.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민지는 쉼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공항차 안에서의 일, 그들의 대화, 진짜 유언장, 모레의 계획, 비어있던 집안의 금고, 그리고 서연 이름으로 된 개인 금고 영수증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님은 끈기 있게 들었다. 민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님, 아직 거기 계세요? 맙소사, 민지 양.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떨렸다. 그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사악하군. 유산을 훔치고 자네를 제거하려 하다니. 이건 너무 지나쳤어. 그럼 정말 진짜 유언장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민지가 물었다. 그렇다네. 김 변호사님이 확인했다. 자네 아버지는 매우 현명한 분이셨어. 이 모든 것을 내다보셨지. 서연의 본성을 알고 계셨고 지훈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계셨어. 그래서 자네 아버지는 유언장을 2개 만드셨다네. 민지는 숨을 참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낭독된 자네와 서연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유언장은 2번째 유언장이야. 그 유언장은 서연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만드신 걸세. 아버지는 서연이 자신의 몫에 만족하길 바라셨지. 그럼 진짜 유언장은요? 진짜 유언장, 즉 첫 번째 유언장은 내가 보관하고 있었네. 자네 아버지가 내 손에 직접 주셨지. 그 유언장에는 회사의 모든 핵심 자산, 모든 부동산,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주요 투자가 자네, 민지에게 상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서연은 이미 정해진 액수의 현금만 받게 되어 있지. 그 금액도 크지만 회사 자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왜 그 진짜 유언장은 낭독되지 않았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일세.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 진짜 유언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에 낭독되어야만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아버지가 지정한 합법적인 유언 집행인인 나와 함께 개봉되어야만 했네. 민지는 재빨리 계산했다. 6개월이요, 변호사님. 모레가 바로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알고 있네.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서연과 지훈도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내 사무실에서 진짜 유언장의 사본을 손에 넣었겠지. 그래서 나를 강제로 은퇴시킨 걸세. 그들은 사본은 훔쳤지만 원본은 훔칠 수 없었어. 내가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행 금고에 있는 건 분명 진짜 유언장의 사본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자산의 원본 서류들, 토지 등기부 등본, 회사 주식 증서 같은 것들이겠죠. 그들은 진짜 유언장이 합법적으로 낭독되기 전에 위조 서류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 이름으로 이전할 계획인 거예요. 민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그들은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변호사님, 시간이 없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 모레 그들이 금고를 비울 거예요. 막아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민지양? 그 금고는 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열쇠도 그들에게 있고. 우리가 그냥 열 수는 없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며 계획을 생각했다. 서연과 지우는 탐욕스러웠다. 마감일 때문에 초조해하기도 했다. 우리가 열 필요 없어요. 변호사님, 민지의 목소리는 이제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오게 만들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미끼로 삼아 덫을 놓는 거죠. 오늘 서울로 돌아오실 수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라면 첫 기차를 타겠네. 좋아요. 계획이 있어요. 변호사님. 내일을 위한 계획이요. 그날 오후 김 변호사님은 서울역에 도착했다. 민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근처 쇼핑몰에 차를 주차한 후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그를 마중 나갔다. 노신사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님은 민지를 보자마자 잃어버린 딸을 껴안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꼭 껴안았다. 괜찮은가, 민지양. 다치지는 않았고. 그가 물었.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김 변호사님이 머물 안전한 작은 호텔로 갔다. 소박한 호텔방 안에서 김 변호사님은 가방을 열고 두꺼운 가죽 서류 봉투를 꺼냈다. 벨벳 천에 쌓인 봉인된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일세. 내 목숨을 걸고 지켰지. 민지는 그 봉인을 바라보았다. 이 문서가 모든 배신의 중심에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모레예요. 변호사님,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날 더 센트럴 프라이빗 볼트의 금고를 비울 계획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레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서두르게 만들어야지. 그들이 당황하면 실수를 할 걸세. 그게 제 계획이에요. 변호사님. 민지가 말했다. 제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 이유를 줄 거예요. 민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한 척할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은행 이름을 언급하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명령이 담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편지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서연과 지우는 민지가 혼자
그 은행에 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황해서 내일 민지와 동행하기로 결정할 것이다. 자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녀를 제거하려는 의도로. 이것은 그들의 계획을 모레에서 내일로 앞당기는 것이었다. 그건 위험해, 민지양. 김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자네 스스로를 그들과 함께 방 안에 두는 걸세. 알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빠져나가게 둘 수 없어요. 변호사님은 밖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내일 우리가 은행에 들어가는 즉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김 변호사님은 민지의 눈에 서린 결의를 보았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진한 민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딸, 전사였다. 알겠네.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경찰에 있는 오랜 지인과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하겠네. 우리가 덫을 준비할 테니 자네는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오는 데만 집중하게. 민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민지가 미용실에서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 걱정하는 척했다. 민지는 완벽하게 연기해 관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불평한 다음 지훈 옆 소파에 앉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여보. 민지가 나지막이 불렀다. 네. 자기야. 아까 창고에 아직 남아있는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머뭇거리듯 만들었다. 지훈은 즉시 긴장했다.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는데 그 안에 작은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저를 위한 편지요. 그런데 편지가 이상해요. 민지가 말을 이었다. 무슨 편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높아졌고 분명 당황했지만 궁금한 척했었다. 아버지께서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남에 있는 더 센트럴 프라이빗 볼트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꼭 봐야 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아버지가 거기에 금고를 빌리셨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여보, 무슨 금고죠?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민지는 꾸며낸 순진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나온 것은 뻣뻣한 미소뿐이었다. 더 센트럴 프라이빗 볼트의 금고라고? 아마 그건 오래된 편지일 거야.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버지가 최근에 쓰신 거예요. 민지가 재촉했다. 아버지 필체를 알아요. 내일 낮에 거기에 가보고 싶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 돼. 지훈이 너무 빨리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즉시 말을 고쳤다. 내 말은 혼자 가지 마, 자기야. 그런 곳은 절차가 복잡,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없어. 마침이라니요. 여보, 서연 언니가 실은 서울에 와 있었어. 미안해, 말 안 해서 깜짝 선물로 해달라고 했거든. 지훈은 재빨리 거짓말을 했다. 언니도 내일 같은 은행에 볼 일이 있대. 같이 가는 게 어때? 서연 언니가 처리하는 걸 도와줄 거야. 이런 일은 언니가 더 잘 알잖아. 민지는 놀란 척했다. 서연 언니가 서울에 있다고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럼 좋죠. 제가 서연 언니에게 전화할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전화할게. 지훈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언니 바빠. 내가 약속 잡을게. 내일 오전 11시 은행 로비에서 만나자. 어때? 네, 좋아요. 민지는 순순히 말했다. 지훈은 즉시 일어섰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그는 서재로 빠르게 걸어가 문을 닫았다. 민지는 남편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지훈은 지금 서연에게 전화해서 이 비상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멍청한 민지가 갑자기 흔적을 발견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일 행동해야 했다. 민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미끼는 물렸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다. 그녀는 결혼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사진 속 행복한 미소는 이제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 내일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차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민지는 조수석의 지훈 옆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공항에서의 사건 이후 민지가 언니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차갑고 우아해 보였고 비싼 검은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아까 집 로비에서 민지에게 인사할 때 어떤 따뜻함도 없었. 그녀는 마치 이 만남이 방해물인 것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훈은 초조하게 운전했다. 운전대를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계속해서 민지를 곁눈질하며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괜찮아, 자기야? 긴장돼 보여. 그가 말했다. 그냥 긴장돼서요. 민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이상해요. 걱정 마. 서연 언니가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지훈이 말했다. 맞아, 민지야. 서연의 목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려왔다. 차갑고 찌르는 듯했다. 언니가 다 처리해 줄게.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민지는 서연에게 처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강남 비즈니스 지구의 중심에 있는 호화로운 오피스 건물 더 센트럴 프라이빗 볼트에 도착했다. 개인 금고구역은 지하 3층에 있었다. 보안이 매우 철저해서 민지는 요새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두 겹의 강철문, 생체 인식 신원 확인,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다. 김 변호사님이 이 모든 것을 예상했음이 틀림없었다. 서연이 앞장서 걸었. 임차인으로서 그녀가 주도했다. 그녀는 그 장소에 매우 익숙해 보였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그들을 개인실로 안내했다. 방은 크지 않았고 방음이 되었으며 창문이 없었고 두꺼운 강철문이 하나뿐이었다. 안에는 테이블 하나와 의자 3개뿐이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금고를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강철문이 그들 뒤에서 조용한 유압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리고 자석 잠금 장치의 큰 딸깍 소리가 뒤따랐다. 민지, 지훈, 서연은 이제 이 무균실에 단둘이 남았. 지훈은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셔츠깃을 매만졌다. 반면 서연은 침착하게 앉아 민지를 응시했다. 그래서 아버지 편지를 찾았다고? 서연이 물었. 그녀의 어조는 경멸적이었다. 네, 언니. 민지가 대답했다. 잘 됐네. 적어도 내 호기심이 쓸모는 있었으니까. 모든 걸 앞당겼잖아. 서연이 말했다. 민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다. 뭘 앞당겼다는 거예요? 언니?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벽에 작은 패널이 열렸. 반대편의 직원이 커다란 금속 상자, 개인 예금함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패널은 다시 닫혔다.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열쇠를 넣고 PIN 코드를 입력했다. 이중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금속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 민지의 숨이 멎었다. 예상은 했지만 안에는 귀중한 서류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토지 증서, 아버지 회사의 주식 증서, 뭉치, 투자용, 다이아몬드가 든 여러 개의 벨벳 주머니, 그리고 맨 위에는 깔끔하게 제본된 두꺼운 문서가 있었다. 그들이 훔친 진짜 유언장의 사본. 이거야.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전부 아버지 것이었고 이제 전부 내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언니? 민지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는 척했다. 아버지 유언장은, 네가 아는 유언장은 가짜야. 서연이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다.
우리 멍청한 아버지는 모든 걸 너에게 줬어. 그의 순진한 애지중지하는 딸에게. 나는 이 사업을 그와 함께 열심히 세웠는데 나는 버려졌다고. 서연아, 진정해. 지훈이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진정해. 서연이 쏘아붙였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이제 서류 줘. 지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몇 장의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는 그것들을 민지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예요? 민지가 물었다. 권한 위임장이야.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평탄했고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다. 여기에 서명해, 민지. 이 모든 자산을 서연 언니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로 이체해. 싫어요. 민지가 말했다. 서연이 웃었다. 건조하고 끔찍한 웃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민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를 꺼냈다. 김 변호사님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색의 작은 권총이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지훈이 진심으로 놀라 소리쳤다. 그는 자산 탈취 계획은 알았지만 무기에 대해서는 몰랐다. 조용히 해. 지훈, 이 일이 끝나고 우리가 쟤를 살려둘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권총을 민지의 이마에 똑바로 겨누었다. 서명해, 민지. 아니면 여기서 내 머리에 구멍을 내고 내 서명을 위조할 거야. 난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아. 더 깔끔하거든. 민지는 권총 끝에 검은 구멍을 바라보았다. 증오로 가득 찬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 두려움에 떨며 그녀를 변호하기에는 너무 약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권총은 소용없을 거예요, 언니. 민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넌 함정에 빠졌어. 민지가 말을 이었다. 바로 그때 건물 전체에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렸다. 화재 경보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였다. 방 안의 밝은 백색 등이 꺼지고 서연의 얼굴을 악마처럼 보이게 만드는 깜빡이는 붉은 비상등으로 대체되었다. 쾅! 문을 외부에서 잠그는 추가적인 강철 빗장 소리가 들렸다. 문은 이제 완전히 봉쇄되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그는 강철 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밖으로 들리지 않았. 서연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다시 민지에게 권총을 겨누었.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그냥 당신들을 여기, 당신들의 세장 안으로 데려왔을 뿐이에요. 민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 모두 여기에 갇혔어요. 멍청하긴. 서연이 소리쳤다. 아니요. 민지가 말했다. 당신들 둘만요. 벽에 있는 인터콤에서 쉭 소리가 나더니 켜졌다. 들려온 목소리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였다. 박서연 씨, 강지훈 씨, 당신들이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행동이 녹화되었습니다. 당신의 협박 및 살인 미수 시도는 명백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에 든 권총을 쳐다보았다. 경찰이 문 밖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박서연 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기댔다. 끝났어, 끝났어. 그가 히스테릭하게 중얼거렸다. 서연은 헤아릴 수 없는 증오로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권총을 들었다. 내가 망하면 너도 같이 가는 거야. 서연의 외침이 방음된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붉은 비상등이 끊임없이 깜빡이며 서연과 지훈의 얼굴을 무서운 빛깔로 물들였다. 밖에서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멈추고 기다림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손에 들린 권총은 순수한 분노에 사로잡힌 손에 의해 심하게 떨렸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녀가 소리쳤다.
지훈은 여전히 문 근처에 쓰러져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우린 갇혔어. 경찰. 우린 잡혔어. 민지는 똑바로 섰다. 이상하게도 방금 전 그녀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스며드는 차가움, 깊은 혐오감, 그리고 그녀가 가졌다고 생각지 못했던 힘이었다. 그녀는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언니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열려있는 금고 상자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날 미워했어. 모든 걸 내게, 그의 금지옥엽에게 줬다고. 서연이 울부짖었다. 아니,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 내디뎠다. 서연은 즉시 권총을 그녀의 가슴에 더 날카롭게 겨누었다. 멈춰, 움직이지 마. 민지는 멈췄다. 틀렸어. 아버지는 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언니를 보호하셨어. 그 말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지훈조차 중얼거림을 멈췄다. 그는 혼란스럽게 민지를 쳐다보았다. 보호. 뭘? 민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당신들은 진짜 유언장과 자산 증서를 찾는 데 바빴지만 진짜 보물은 보지 못했어. 이 금고 맨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걸 보지 못했지. 김 변호사님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자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관하셨네. 민지양,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증으로. 이 유산이 단지 돈 문제라고 생각했어. 언니? 민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니, 이 유산은 언니의 범죄에 관한 거야. 민지는 재빨리 금고 상자 바닥, 다이아몬드 주머니 아래를 뒤졌다. 그녀는 서연이 건드리지 않은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게 뭐야?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는 봉투를 열어 그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증서도 돈도 아니었다. 내용물은 감사보고서 사본, 은행 송금 증명서 사본, 그리고 가짜 청구서들이었다. 5년 전 기억나. 민지가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3개월간 입원하셨을 때 아버지는 일시적으로 회사 재무 통제권을 언니와 어머니에게 넘기셨어. 서연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았다. 두 사람. 민지가 말했다. 목소리가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언니와 어머니. 당신들은 회사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 자금을 횡령했지. 이게 증거야. 스위스의 유령 계좌로의 송금 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공급업체의 가짜 청구서들, 수십억 원을 훔쳤어. 지우는 겁에 질려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서연을 쳐다보았다. 이게 뭐야? 서연아. 이건 범죄야.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민지가 지훈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회복하셨을 때 모든 것을 발견하셨지. 그때 당장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당신들의 흔적을 덮어주셨어. 옛 감사인을 해고하고 새 팀으로 교체하셨고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의 손실을 메우셨어. 조용히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야.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실이 스며들게 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배신 때문에. 그래서 진짜 유언장을 만드신 거야. 아버지께서는 언니의 본성을 알고 계셨어. 언니가 탐욕스럽다는 걸. 그 진짜 유언장은 언니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 유언장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가 회사를 장악하고 다시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서연은 심하게 떨었다. 손에 든 권총이 흔들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건 다 중상모략이야. 이게 증거야.
민지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아버지는 이 모든 증거를 여기에, 이 금고에, 언니가 노리던 모든 자산 아래에 보관하셨어. 이게 보증이었어. 언니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 비밀은 안전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언니의 탐욕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 그리고 그는 옳았다. 지우는 공포에 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이야기가 무너졌다. 그는 억울하게 당한 처형이 권리를 되찾는 것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물 범죄자가 과거의 범죄 흔적을 덮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배신했고 이런 여자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날 이용한 거였어? 지훈이 속삭였다. 아버지가 불공평했다는 내 이야기. 전부 거짓말이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밖에는 경찰이, 테이블 위에는 범죄의 증거가. 진짜 유언장은 김 변호사님의 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의 평생, 명성, 거짓말이 이 좁은 붉은 방 안에서 몇 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증오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폭로한 유일한 사람에게 향했다. 너, 그녀가 민지에게 내뱉었다. 네가 날 망쳤어. 언니가 스스로를 망친 거야. 민지가 받아쳤다. 그렇다면 서연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갈라졌다. 나 혼자 망가지진 않을 거야. 그녀는 권총을 들어 올렸다. 지훈도, 인터콤도, 밖의 경찰도 무시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더 이상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였다. 서연의 움직임은 순수한 절망에 의해 너무나 빨랐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들어 자유로운 손으로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움켜쥐려 했고 권총을 든 손은 때리거나 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등은 차가운 강철벽에 부딪혔다. 방은 피하기에는 너무 좁았다. 죽어, 민지.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지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끝났다. 감옥에 갈 것이다. 범죄자와 공모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 민지를 배신했다. 그는 권총이 아내의 가슴을 향하는 것을 보았다. 서연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은 영웅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아마도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사랑의 복잡한 혼합물이었다. 만약 민지가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는 살인 공범이 될 것이다. 만약 무언가를 한다면 아마도 아직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서연이 방아쇠를 당기는 바로 그 순간. 안 돼. 지훈이 소리쳤다. 탕, 방음된 방 안에서의 총소리는 귀를 먹먹하게 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오지 않는 고통을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서연은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들 둘 사이에 지훈이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문 근처의 자리에서 뛰어올라 민지 앞으로 몸을 던져 자신의 몸을 방패로 삼았다. 그의 흰 셔츠 소매 어깨 부분이 찢어지고 순식간에 짙은 붉은색으로 변했다. 피가 차가운 세라믹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어깨를 보고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때문에 창백했다. 네가 날 쐈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는 민지에게.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신음소리만 나왔다. 그의 몸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민지의 발치에 쓰러졌다. 총성 후의 정적은 절대적이었다. 서연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지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뿐이었다. 붉은 비상등은 여전히 깜빡이며 바닥에 퍼지기 시작한 피. 웅덩이에 반사되었다. 쾅,
총소리가 비상봉쇄 해제를 촉발했다. 무거운 강철문이 조용한 유압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복도의 밝은 백색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김 변호사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바로 뒤에 방탄조끼를 입고 장전된 총을 든 2명의 제복 경찰관이 들이닥쳤다. 멈춰. 총 내려놔. 한 경찰관이 소리쳤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 광경을 보았다. 민지는 벽에 기댄 채 똑바로 서 있었고 지훈은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 피 흘리는 어깨를 붙잡고 있었으며 서연은 방 중앙에 서서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들고 있었다. 서연 안의 모든 저항이 증발한 듯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은색 권총이 그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 그녀는 텅 빈 손, 그리고 지훈, 그리고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졌다. 완벽하게 졌다. 연행해. 김 변호사님이 경찰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 경찰관이 즉시 앞으로 나아가 서연의 손을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다른 경찰관은 즉시 지훈 옆에 쭈그려 앉았다.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총상 환자입니다. 민지는 느린 꿈속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온 언니가 이제 평범한 범죄자처럼 방 밖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 양, 괜찮은가? 다쳤나?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웠지만 눈은 맑았다. 그는 다치지 않은 손으로 민지의 옷자락을 잡았다. 민지야. 그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 미안해. 그의 눈이 감겼다. 그는 의식을 잃었.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한 세기가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집의 정적은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이제는 텅 빈 정적,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공허한 정적이었다. 그녀는 침실에서 지훈의 모든 물건을 치우고 차고에 쌓인 판지 상자에 담았다. 거실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은 내렸다. 벽은 이제 텅 비어 상처를 상기시키는 작은 못 자국만 남았다. 오늘 그녀는 이 끔찍한 장을 닫기 위해 마지막 2가지 일을 해야 했다. 첫 번째 방문은 병원이었다. 지훈은 이틀 전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어깨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병실 문 밖에서는 2명의 경찰관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는 용의자 거대한 음모의 공범자였다. 민지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붕대를 감지하는 팔에는 수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가 민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흐릿한 눈이 즉시 커졌고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애처로운 희망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민지야.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그는 앉으려고 했지만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민지는 문 근처에 서 있었다.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을 그 남자가 해석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미움도 사랑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텅 빈 시선이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몸은 어때? 민지가 물었다. 목소리는 평탄했다. 나아졌어. 지훈이 초조하게 대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상처는 나을 거라고 했어. 민지야, 그만. 민지가 조용히 말을 잘랐다. 그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하지만 말해야 해. 지훈이 간청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미안해, 민지. 정말, 정말 미안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말해야 해. 민지는 침묵하며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나는 눈이 멀었었어. 민지. 지훈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탐욕과 서연이에게 눈이 멀었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서연이 어떻게 그에게 접근했는지, 서연이 어떻게 그를 선동하고 매일 그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였는지. 있더니 서연은 민지의 아버지가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민지의 성공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민지가 결국 중견 관리자에 불과한 그를 떠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 여자는 내 약점을 알았어. 지훈이 흐느꼈. 나는 항상 내 옆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넌 너무 성공했고 너무 똑똑했어. 모두가 널 존경했지. 반면에 나는 그냥 지훈이었어. 서연은 내가 도와주면 우리가 회사를 가질 거라고 약속했어.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민지는 표정 없이 그 고백을 들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었다. 열등감, 상처받은 자존심.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는 대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걸 선택했구나. 민지가 차갑게 물었다. 그 질문은 지훈을 뺨처럼 때렸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정확히 그런 거야, 지훈. 민지가 말했다. 넌 내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었어. 서연은 단지 불을 지폈을 뿐이야. 네가 그 불이 우리 집을 태우도록 내버려 둔 거야. 하지만 마지막에 은행에서 지훈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내가 널 구했어, 민지. 내가 뛰어들었잖아. 그 여자가 널 속에 두지 않았어. 그건 진짜였어. 너에 대한 내 감정. 적어도 그 남은 부분은 그건 진짜였어.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리고 그 점에 대해 고마워. 지훈의 눈에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럼 우리는? 민지는 앞으로 나아갔. 그를 껴안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얇은 서류 봉투를 놓았다. 내 변호사가 이걸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민지가 말했다. 내가 직접 주고 싶었어. 지훈은 서류 봉투의 제목을 보았다. 이혼 소송장. 그의 눈에 있던 희망은 즉시 꺼지고 순수한 절망으로 대체되었다. 민지야, 안 돼. 제발 두 번째 기회를 줘. 이런 배신에는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지훈.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은행에서 네가 한 일, 그건 우리 결혼을 구한 게 아니야. 넌 단지 내 목숨을 구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선 고마워. 경찰에 내 증언을 했어. 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호했다고 말했어. 그게 네 형량을 줄여줄 거야. 눈물이 병원 이불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끝났어. 민지가 말을 이었다. 너의 배신은 진짜였어. 마지막 순간에 너의 속죄도 진짜였지. 하지만 그 속죄가 배신을 지우지는 못해. 잘 가. 지훈. 민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지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조차도. 두 번째 목적지는 경찰서였다. 김 변호사님이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 민지 양? 김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끝났어요, 변호사님. 민지가 대답했다. 좋아. 이제 하나만 더 남았네. 김 변호사님이 복도를 가리켰다. 지금 다시 신문 중이야. 민지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 서연의 목소리였다. 증거 없어. 이건 다 함정이야. 내 동생이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날 풀어줘.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백을 안 하는군요, 변호사님. 오, 자백했네.
김 변호사님이 말했. 경찰이 자네 아버지가 금고에 보관했던 5년 전 횡령 감사 증거를 보여주자마자 바로 무너졌지. 아버지가 그걸 보관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던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녀는 살인미수, 불법 무기 소지, 문서 위조, 절도 공모, 그리고 가장 무거운 오래된 회사 횡령 사건까지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네. 아주 오랫동안 자유인으로서 태양을 보지 못할 걸세. 카르마는 실제하고 철저하게 찾아왔지. 가세, 민지양, 김 변호사님이 말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해야지. 자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해야 하니까. 민지가 김 변호사님을 따라 걸어갈 때 그녀는 여전히 신문실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히스테릭한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가장 만족스러운 음악이었다. 6개월 후 아버지 회사의 20층 메인 회의실은 시원했다. 아침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방 중앙의 긴 마호가니 테이블을 비추었다. 테이블 끝 예전에 아버지의 자리였던 의자에 민지가 앉아 있었다. 짙은 파란색 스카프가 단정하게 매여 있었다. 그녀는 어울리는 블레이저를 입고 주위에 앉은 15명의 부서장들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리더십하에 첫 분기 평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우리 판매 데이터는 12% 상승했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위험 있었으며 앞에 작은 마이크를 통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좋은 성과지만 동부 지역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약합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해결책을 원합니다. 마케팅 부서. 금요일까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부서장이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대표님.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얕보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순진한 사장의 딸로 보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이 낭독한 진짜 유언장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인 CEO 자리를 맡은 지 6개월 만에 민지는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예전에 서연에게 충성했거나 성의 없이 일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내보냈다. 그녀는 하루 20시간 일하며 모든 사업 라인, 재무제표의 모든 숫자를 공부했다. 그녀는 회사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끌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다. 회의가 끝나고 방이 비었을 때 민지는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유리창으로 걸어갔다. 20층에서 서울이 그녀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바쁘고 시끄럽고 투쟁으로 가득했다. 지난 6개월간의 그녀의 삶과 똑같았다. 그녀는 지난주에 읽었던 뉴스를 떠올렸다.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서연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범죄에 대한 병합 형량이었다.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그녀의 모든 개인 자산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해 국가에 몰수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 자유, 부를. 카르마는 완전히 청산되었다. 그리고 지훈이 있었다. 김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민지의 증언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조종당한 공범으로 입증되었고 마지막에 영웅적인 행동이 큰 고려사항이 되었다.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금기간이 감형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그는 모범수로 지난달에 이미 석방되었다고 한다. 민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신경 쓰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은 민지가 해외 출장 중일 때 지훈이 차고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갔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흔적도 없이 떠나 다른 도시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속죄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민지는 식어가는 찻잔을 들었다. 그녀는 유산으로 한 가지 일을 더했다. 진짜 유언장에 쓰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아버지 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장학금에 중점을 둔 자선 재단이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회사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희망도 키우고 있었다. 그녀는 블레이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갤러리를 열었다. 손가락으로 회의 사진과 그래프를 지나 오래된 사진을 찾을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했다. 6개월 전의 사진.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서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반짝였다. 얼굴은 순수하고 순진했으며 남편을 만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시간 후에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 줄 모르는 여자의 얼굴. 남편이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얼굴. 민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순진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감사했다. 뒷좌석에 숨을 용기를 냈던 그 여자의 용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은 그녀의 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그녀의 영리함 때문에 민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검지손가락으로 휴지통 아이콘을 눌렀다. 이 사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민지는 얘를 눌렀다. 사진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잠그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남편과 언니를 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실을 발견했다. 아버지에 대한 정의를 찾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자신감 넘치는 옅은 미소. 그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신 다음 돌아서서 다시 책상으로 걸어갔다. 산더미 같은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고 이겼다. 3년이 지났다.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작용했다. 상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벌어진 상처를 희미한 흉터로 바꾸었다. 그 흉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민지는 무성한 플루메리아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었다. 그녀 앞에는 잘 가꾸어진 잔디 위에 소박한 대리석 묘비가 똑바로 서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쭈그려 앉아 묘비 옆에 신선한 월화향 꽃다발을 놓았다. 그 위에 떨어진 말은 잎 몇 개를 치웠다. 매주 금요일 아침 사무실에서의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오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 되었다. 이것은 계속 연결되고 보고하고 감사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분기에도 수익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눔재단은 이제 막 첫 졸업생 5명을 배출했어요. 그중 1명은 아버지가 예전에 보육원에서 만났던 그 어린 소녀예요. 지금은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민지는 옅게 미소 지었다. 마음속에서 따뜻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도전이었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녀의 소명이었다. 그것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유산의 일부였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한 마음의 유산이었다. 민지양, 준비됐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민지는 돌아보았다. 김 변호사님이 차 옆에 서서 참을성 있게 미소 짓고 있었다. 노 신사는 이제 회사의 선임 고문이자 재단의 감사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은퇴를 거부했다. 자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걸세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님은 그녀에게 제2의 아버지가 되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네, 변호사님.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는 묘비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버지. 그녀는 김 변호사님에게 다가갔다. 노 신사가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오늘 아침에 자네에게 편지가 왔네. 김 변호사님이 차가 출발하자 말했다. 교도소에서 스카프를 정리하던 민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서연 언니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프다더군. 폐암 말기래.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네. 편지는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 공식적인 요청서였어. 아마 마지막으로 민지는 침묵했다. 3년 동안 그 이름을 소리내어 들어본 적이 없었다.
30년형이 선고된 후 서연은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민지는 그녀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찬 초기 편지들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데 바빴고 그 독을 위한 공간은 더 이상 없었다. 제가 가야 할까요, 변호사님? 민지가 물었다. 목소리는 평탄했다. 김 변호사님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네. 민지 양,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책을 덮는 법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새 책을 펼 수 있으니까. 이틀 후 민지는 교도소 병원의 특별병동 한방 앞에 서 있었다. 소독약과 질병의 냄새가 하나로 섞여 있었다. 숨이 막혔다. 한 여성 교도관이 문을 열어주었다. 10분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고 어두웠다. 하얀 철제 침대 위에는 그녀가 알아볼 수 없는 형상이 누워 있었다. 그 형상은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한때 칠흑 같았던 머리카락은 이제 빠져 희끗희끗한 몇 가닥만 남아 있었다. 피부는 칙칙하고 주름져 있었다. 앙상한 팔에는 수액이 떨어지고 있었다. 오직 눈만이. 그 눈은 여전히 같았다. 날카롭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이었다. 서연이 그녀를 보자 눈이 커졌다. 일어나려 했지만 고통스러운 마른 기침만 나왔다. 민지. 그녀의 목소리는 구겨진 종이 같았다. 민지는 문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미움도 분노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뿐이었다. 왔구나. 서연이 숨을 헐떡이며 다시 말했다. 왔어요. 민지가 짧게 대답했다.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심한 기침으로 변했다. 내가 죽는 걸 보러 왔구나. 그렇지? 만족해? 네가 모든 걸 가졌잖아. 회사, 집. 네가 이겼어. 전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언니. 민지가 말했다. 거짓말. 서연이 약하게 쏘아붙였다. 넌 항상 금지옥엽이었어. 아버지는 널 더 사랑했어. 아버지는 언니를 사랑하셨어요. 민지가 말을 잘랐다. 아버지는 언니가 어머니와 함께 저지른 범죄로부터 언니를 보호하셨어. 아버지께서 언니의 수치를 덮어주셨지만 언니는 내 유산을 훔치고 날 죽이려 함으로써 보답했지. 그건 언니의 선택이었어. 운명이 아니라. 그 진실이 서연을 강타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움푹 들어간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민지는 알았다. 그것은 패배의 눈물이었다. 잡혔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다.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혼자 썩어가겠지. 민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하느님께서 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할게요. 하지만 전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민지야, 제발. 서연이 앙상한 손을 내밀었다. 도와줘. 날 사립병원으로 옮겨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언니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언니. 민지는 돌아섰다. 민지야, 날 버리지 마. 민지, 후회하게 될 거야.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교도관을 지나 길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교도소 문을 나서 따뜻한 햇살을 얼굴에 느꼈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책은 덮였다. 그 만남 후 6개월. 민지는 출장 중이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단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무료 학교를 짓기 위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여정은 피곤했다. 뜨거운 한낮에
그녀는 운전사에게 동해안 국도의 한 소박한 휴게소 식당에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트럭 운전사들과 여행객들로 붐볐. 민지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구석에 앉아 제안서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손님.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민지는 대답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세상은 멈췄다. 그녀 앞에 있는 남자는 빛바랜 파란색 종업원 유니폼을 입고 쟁반과 더러운 행주를 들고 있었다. 그는 더 말랐고 피부는 햇볕에 검게 탔다. 한때 항상 단정하게 손질했던 머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짧게 깎여 있었다. 민지가 알아보지 못하는 눈썹 위에는 얇은 흉터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그녀는 결코 그 눈을 잊을 수 없었다. 지훈이었다. 지훈도 얼어붙었다. 손에 든 쟁반이 떨렸다. 검게 탄 피부 아래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민지의 스카프, 그녀가 입고 있는 단정한 블레이저, 그녀 앞에 비싼 노트북을 보았다. 그는 한때 그의 아내였던 성공한 여성을 보았다. 그리고 창문 반사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았다. 휴게소 식당의 종업원 지훈의 숨이 멎었. 엄청난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그는 민지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다. 그는 열등감 때문에 이 여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남자였다. 이제 운명은 그를 정말로 비천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속죄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훈 씨, 민지가 자신에게 묻는 듯이 속삭였다. 지훈은 움찔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뻣뻣하게 몸을 돌려 부엌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거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있었구나.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여기로 사라져 0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공정한 형태의 카르마가 그를 찾아냈다.